안녕하세요. 자, 일요일인데 뭐 쉬지도 못하게 여러분들 이제 붙잡고 최근 5개년 판례 특강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일요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일요일 날 뭐 그렇게 뭐 마음 편하게 쉬고 뭐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전에 쉬셨으면 오후부터는 또 열심히 이제 달리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에 걸쳐서 오후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냥 오후에 어영부영 보낸 것보다는 나중에 뭔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남아 있을 겁니다. 뭐 수업 안 듣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더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야죠. 근데 꼭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일요일 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2주에 걸쳐 가지고 조금 이제 알뜰하게 뭔가 최신 판례를 좀 정리를 해 놓읍시다. 지금 제가 이제 OX 강의를 제가 이제 레인보우 OX 그 기출 지문집 가지고 현재 이제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촬영이 끝납니다.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기출 지문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이 최근 5개년 판례 특강은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판례 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두 개의 강의에서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기출되지 않은 지문들도 이제 5개년 판례 특강에서는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12월쯤 되면은 11월 말이나 12월쯤 되면은 제가 최종 이제 마무리 특강을 할 텐데, 그때 마무리 특강에서는 금년도 법전역 이제 모의 시험 3번 본 것 중에서 거기서 꼭 체크해야 될 그러한 지문들을 그때 가서 또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세 개를 뭐 다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한두 개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세 개 다 들으면 그동안의 기출지문, 최근 판례, 그리고 최근에 법전협에 나왔던 문제, 이것들만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면, 그러면 뭐 변호사 시험 봤을 때 20개 중에서 최소한 18, 19개는 다 맞을 거예요. 뭐 20개 맞는다 이런 건 장담을 못 하죠. 그건 뭐 운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거 다 대비되면은 18개, 19개 정도는 맞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한 70페이지 정도까지는 일단 진도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앞에 행정법 이제 통론 파트예요. 맨 앞에 이제 통치행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서운 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수행하는 행위로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틀렸죠. 우리가 이제 통치행위 예로 서운은 보통 거론이 됩니다. 근데 서운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서운을 수여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거기 해설 첫째 줄에도 보면 서운 취소는 서운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그랬죠. 그러면서 뭐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판례가 서운을 수여한 것을 통치행위로 본 예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책을 보면은 통치행위 예로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고 이런 것들을 통치행위 예로 이제 소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운 취소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행정법의 법원인데 성문법, 불문법이 있는데, 불문법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비례 원칙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법치국가 원리로서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 적용에 적용된다. 대법원이 비례 원칙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다, 이런 언급을 작년도 판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 원리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물론 비례 원칙을 반영한 헌법 규정이 있죠. 헌법 37조 2항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비례 원칙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 권리부터 파생된 원칙이다. 대법원이 또 헌재가 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와 관련해서 이론적 근거는 신의칙설도 있지만 법적 안정성설이 이제 통설입니다. 그리고 실정법적 근거로 이제 헌법에는 직접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뭐 그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 이런 데는 이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죠. 근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도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이게 한국외교협회인가? 이러한 이제 사단법인이 있는데요. 자, 이 법인이 그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각 법인과 외무부 장관이 이제 과세관청과 내무부 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을 제출을 하자 내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옛날이죠. 내무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법인이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그래서 취득세 면제된다 이렇게 회신을 했고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제 19년 동안 이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뭐 외교관 자녀들이 이제 기숙사로 사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느닷없이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맞는데요. 거기 해설의 첫 번째 문단 보면요. 이제 세무공무원이 이제 과세 처분을 할 때 이때 이제 신의 측이 문제가 되는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동글뱅이 1, 2, 3, 4 나오죠. 근데 이 요건을 보시면 무엇의 요건하고 비슷해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는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있고 이게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건도 보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과세 처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 처분이 때로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때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다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이 공적견해 표명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공적견해 표명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뭐 학설도 마찬가지죠. 근데 묵시적인 것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단순히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비과세했다. 뭐 요것만으로는 판례는 묵시적인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설문의 사안은 어때요? 그 회신을 했잖아요. 면제된다라는 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견해 표명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설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례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변호사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면 그럼 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도 충분히 할 만한 이제 그런 사안이죠. 다만 뭐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한 그런 판례입니다. 자, 어쨌든 묵시적 공적견해 표명도 인정을 하지만 단지 오랫동안 비과세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적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이 사안은 그런 묵시적인 공적견해 표명이 문제된 게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이제 공적견해 표명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른 일반 원칙과 달리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냐? 이것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국민도 국민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냐? 라고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의 행위가 비례 원칙에 반한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평등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행위가 비례, 신뢰보호, 평등 원칙에 반한다 얘기하죠.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민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냐라는 게 문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도요.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이제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자, 이 인정 제한 처분을 받으면 이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이런 걸 못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업자가 인정 제한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사업주가 인정 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원래는 이제 그런 처분을 받았으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 실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인정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훈련에 들어간 비용을 이제 청구한 거죠. 여기에 이제 관할관청이 해당 훈련 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훈련 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 비용 지원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요거 판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 마지막 줄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결국 위법한 처분을 해가지고 훈련을 못 시키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위법한 처분이 취소됐는데 그 사이에 훈련을 실제로는 실시했고 근데 나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얼핏 보면은 어쨌든 인정 제한 처분을 받았으니까 훈련을 실시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돈을 안 줘도 될 것 같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한 거죠.
자, 그다음 법령 불서고 원칙은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적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구분하고 있을 것이고요. 진정소급은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죠. 부진정소급은 당연히 허용되고요. 다만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제한될 뿐입니다.